지난주 23일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았습니다. 곳곳에서 추모 열기가 아주 뜨거웠고요. 정치 권력과 개인 사이의 문제 갈등, 시장 권력과 개인 사이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 가장 중요한 건 그 상위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여야 하고,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죠. 그리고 또 우리 외부자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앞서서 또 봉하마을에 다녀오셨었죠. 청와대 일기 멤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과 함께 묘소도 참배하고 또 권양숙 여사님도 뵙고 환담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참 보고 싶더라고요. 벌써 10년이 됐는데 저는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결심하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앞좌석 쪽에 앉아 계시다가 뒤쪽으로 왔습니다. 저희들 비서들이 타고 있는 쪽으로. 왜 오시나 했는데 앞좌석 쪽에 앉아 계시다가 뒤쪽으로 왔습니다. 저희들 비서들이 타고 있는 쪽으로. 왜 오시나 했는데 미안해요. 난 담배 하나 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담배가 매우 무거운 어떤 결심을 해야 될 때 최후의 어떤 담배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담배를 태우고 돌아가셔서 아마 전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요. 아, 그렇죠. 네. 도착해서 보니까 그 다음날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받겠다. 단일화 설문조사의 문구를 그때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해주셨던 때가 아니었나. 그때 담배 피우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저는 옆에서 곁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입대상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참여정부 때? 네. 예. 그때 이제 한번 그 후보 때죠. 밥 네.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점심 식사를 같이 했었고요. 철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이제 진리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리의 상대주의하고 절대주의. 예.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래서 밥 네. 먹고 딱 나가는데 이제 그 뒤에 그 집사하시던 그분이 있잖아요. 우리 캠프로 오시라고. 네. 그래서 이게 본론이었구나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진보 정당에 있었기 때문에 갈 수는 없고 그 후로 이제 그 민주당의 후보가 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민주당사로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죠. 그때 이제 문틈으로 누가 삐끔 내밀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낙연 총리. 네. 그때 대변인이었나? 그때 그 대변인이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마지막이었죠. 직접 뵌 건. 예. 근데 이번에 사실 대표적인 친노 인사라고 불리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죠. 김경수 도지사는 이 드루킹 관련 항소심 재판 때문에 참석을 할 수 없었죠. 아무래도 마지막 비서관이니까 또 10년 주기잖아요. 10주기니까 꼭 참석했어야 되는데 자기 재판이 걸렸으니까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는 네.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을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을 또 SNS에 바로 전날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예, 예.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배운 대로 하겠다면서 정치에 뛰어든 그분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안 하신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는 참석하셨던데. 예. 밝히신 적이 있죠. 그렇죠. 예. 저 당선되셔가지고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취임했는데 5월 23일 날 추도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3일 만에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추도사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이불을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서 친노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보복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노무현 따라하기만 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던 때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또 원칙과 이런 것들은 다 계승해 나가겠지만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계속 추도하는 이런 추도식에는 계속 참석하지 않고 그 뜻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죠. 그거는 그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일과 그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과는 다른 분이니까 그건 저는 아주 당당하게 잘 정리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10주기에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또 인상적으로는 부시 전 대통령이 왔었죠. 예,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약간 충격도 받았는데 당시에 사실 굉장히 두 분이
많이 싸웠잖아요, 사실은. 네. 그때 대북 정책 등을 대북 정책을 놓고 상당히 이라크 이제 파병, 이라크 한미 파병 문제도 FTA. 있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로서는 이제 파트너로서 굉장히 말 안 듣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부시 독트린이라는 걸 포기하게 만든. 그렇죠. 그러니까 다 협정문에서 결국은 북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군사 옵션이 있었는데 군사 옵션을 없어도 빼버린 걸 갖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해낸 거잖아요. 네. 국가와 국가 사이는 국익이 다르잖아요, 서로. 그거 가지고 부딪혔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마 이분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청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먼저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초상화까지 뭐 그려서. 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려가지고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한 추도사에 보니까 내가 노무현 대통령 초상을 그렸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대상은 미국의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할 수를 다 했다. 네. 아주 솔직하게, 화통하게. 그리고 부시 대통령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분이잖아요. 닮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배석했던 분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사실은 부시 대통령은 외교의 전문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모들의 조언에 많이 의존하고 또 그쪽의 결정에 맡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꾸 제3제사 설명하면 You are right. You are perfect right. 해가지고 무조건 동의만 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물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this man 그랬던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친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상당한 그런 신뢰가 쌓였던 게 아닌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코드가 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또 이라크 파병 또 뭐 전시작전 통제권 얘기도 그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시 그 한국 정부에 특히 국정원과 청와대에 소위 코리안 탈레반들로 가득 차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 상당히 케미는 맞았을 것이다. 코드는 안 맞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두 분 다 굉장히 직정적이잖아요. 솔직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통하는 합 같은 게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뭐 두 개로 보인다든가, 그죠? 앞에서 한 말이 다르고 뒤에가 한 말이 다르고 하는 그런 게 사실은 더 뒤에 오래 남잖아요. 후유증이. 두 분 다 있으면 있는 대로 앞에서 다 해대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뜻밖의 그런 케미는 맞았을 가능성이 좀 많다. 그런 그냥 저 혼자의 짐작이고. 일각에서는 이번 추모 열기가 진보 인사들의 보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노 인사들이 결집을 해서 이제 내년 총선 승리는 물론이고 향후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정부 여당을 지원 사격한다. 뭐 이런 해석인 건데요. 당연히 친노 인사들이 전면에 서야 될 국면이죠. 추모 기간이잖아요. 상주잖아요. 정치적 상주인데. 예.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었던 것처럼 이제 탈상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늘 그 죽음을 애통해하고 비통해할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제 나서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이번 그 10주기는 뭐 이제 10년이 됐다고 하는 의미도 의미지만은 저는 뭐 심상치 않게 보이는 거는 뭐 모택동이 얘기했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라는 대치다. 뭐냐? 시끄럽고 요란해야 그게 정치적으로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보기에는 자 이제 이낙연 총리도 이제 곧 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예고를 사실상 한 거고 유시민 이사장도 뭐 정치한다고 그러더라도 욕하지 마라. 조국 수석까지도 대권 주자 반열에 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총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저 내년 총선에 제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일 텐데 다음에 누가 그 유력 대권 주자로서 발판을 다질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이제 분위기 조성, 예열 작업이 시작됐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네. 전 너무 이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른바 민주 진보 세력들의 주된 관심은 다음 대선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총선에 있습니다. 물론이죠. 물론 총선이 잘해야 이제 대선으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마치도 총선 국면을 열어 제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보통은 야당이 먼저 총선 국면을 먼저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느 정당보다도 먼저 공천에 관한 룰을 먼저 정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뭐 이해찬 대표의 공약이어서 그랬던 것이지만 지난 한 2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국정을 보면서 번번이 국회에서 가로막히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러한 의석 지형, 국회 구조를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한다. 오히려 빨리 총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민주당이나 또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한테 훨씬 더 컸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저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면서 오히려 좀 총선 국면을 일찍 시작한 게 오히려 민주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치 일선으로 돌아온 사람은 양정철 전 비서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양정철 비서관도 본인 입으로 나는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러 왔지 총선에 출마하러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예. 라는 말을. 근데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 이미 민주정책연구원은 당의 싱크탱크니까 총선의 기본 전략과 또 총선에서 내세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정철 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총선 출마는 아니겠지만 인재 영입에 힘쓸 것이다. 근데 이제 총선 출마할 수도 있는데 양정철 씨가 뭐 양정철 씨가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총선은 제가 봐도 명실상부한 대선 전초전이에요. 왜 여기를 통해서 여고야고 그야말로 대권 예비주자들이 이제 낙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올라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제 명멸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바람몰이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저는 그 그림을 갖고 이렇게 그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안 할 가능성도 저 본인이 그림 그려야 되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최근에 토크 콘서트에서 양정철 원장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벼슬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헌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 이사장을 압박하는 듯한 정계에 다시 복귀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고 있는데 유 이사장이 여기에서 중이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두고 스탠스가 조금 바뀐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유 이사장이 그 너무 시끄러운 탓에 잘 알아듣지 못해서 취지를 잘 못 알아듣고 잘못한 대답이라고 부적절한 비유가 나온 것이다. 이게 머릿속으로 뭉개구름 더 이상 만들지 말아달라라는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못 알아들은 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시에 양정철 원장이 핀트는 정계 복귀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죠. 자기가 못 깎으니까 남이 대신 해달라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었잖아요. 취지로 해석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 뜻을 담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데 내 일을 내가 어떻게 딱 이렇게 하겠냐. 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한 것이지만 나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지 한번 연출을 한번 성준의 상상극장 가볼까요? 뭐 유시민이나 조국이나 당으로서는 참 좋은 자원들이고 합류해 주셔서 뭐 총선의 역할을 하면 그건 총선에도 도움이 되고 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정계에 복귀한다고 하면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프로세스를 고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통파 코스를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주당에 입당하고 지역을 정해서 총선에 출마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인정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드는 이런 정통파 코스를 밟아야지 어느 날 무슨 깜짝 쇼 하듯이 그렇게 등장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